자, 정상 그 혈압의 기준을 보면요.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수축했을 때, 심장이 수축했을 때는 140mm 머큐리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완기 때 혈압은 90mm 머큐리 미만이어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어떻다고요? 160mm 머큐리 이상. 그 다음에 이완기 같은 경우에 95mm 머큐리 이상. 이럴 때 우리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혈압은요. 100mm 머큐리 이하, 60mm 머큐리 이하일 때 우리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만큼 저혈압 역시도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고혈압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요. 그리고 2차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본태성은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한 그런 고혈압을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금을 얼마큼 섭취했느냐, 그리고 기호식품이 어떤지, 스트레스 정도, 비만의 정도, 기후, 직업 등등으로 이렇게 고혈압이 보여지게 됩니다.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질환이 원인이 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혈압이 생겼다, 발생했다, 노출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혈압을 우리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신장 질환이나 호르몬 계통의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 질환, 원래 어떤 이유라는 걸 우리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고혈압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혈압의 증상을 보면요. 우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요. 머리가 좀 묵직하고 골치가 이렇게 좀 지긋지긋하고요. 그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귀에서는 뭐 윙윙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숨이 막 가쁘기도 하고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팔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잠이 잘 안 오고 좀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 정신 자체도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또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자,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 자, 고혈압에 우리가 노출됐다고 하면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차차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정상 체중을 당연히 유지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건강을 유지하면 고혈압은 오지 않을 거니까요. 짜게 먹지 않고요. 그리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흡연, 당연히 과다한 음주, 약간의 음주 때문에 뭐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노출되지는 않습니다만 과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고혈압을 뭐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혈압을 체크를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육체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것도 예방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혈압에 또는 우리 가족이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이 고혈압에 노출이 됐다, 증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약물요법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식이요법으로 먹는 것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약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혈압 약은요. 한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한 고혈압이 아닐 때에는 지금 뒤에 말씀드리는 방법들로 먼저 고혈압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방법들로 먼저 치료를 시작을 해보고 그래도 그것이 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고혈압이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약물요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식이요법은요 가장 대중적인 거죠. 먼저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식이 조절을 하게 됩니다. 가장 그 중에서도 메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금인데요. 소금을 보통 일반인들은 15에서 하루에요. 15에서 20g 정도까지는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경우는요 10g으로 제한을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싱겁게 먹어야 된다. 음식을 싱겁게 섭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동물성 지방 섭취도 현격하게 기존보다 낮춰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름진 것보다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좀 더 고려되는 바입니다. 자, 운동은요 당연히 심장과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걷는다거나 뭐 과하게 뛰거나 뭐 무거운 거를 과하게 든다거나 이런 운동보다는 간단하게 걸을 수 있는 운동, 또 심장이나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갑자기 낮아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자극을 주지 않는 운동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우리 만성 질환 중에서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동맥경화입니다. 자, 동맥경화는요. 혈관의 지방, 주로 콜레스테롤이죠. 뭐 중성지방, 그리고 그 외의 노폐물들, 이물질들 이런 것들이 혈관 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밖에 혈액이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혈액 운반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원활하지가 않죠. 이런 증상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동맥경화입니다. 자,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면요. 뇌혈관, 뇌에도 혈관이 있고 우리 몸의 전체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뇌 쪽에서는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졸중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있으신 분들 보면 거의 동맥경화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동맥경화도 같이 함께 질병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자, 동맥경화의 원인을 보면요. 동맥경화의 원인의 3대 요소, 굉장히 위험한 3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뭐 고지방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유전, 체질, 비만, 뭐 내분비계, 뭐 호르몬적인 거죠. 아니면 뭐 피임약,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3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지혈증, 고지방식이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혈액 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됐을 때 우리 동맥경화라는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고혈압의 경우 동맥경화를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혈압이 높을수록 동맥내벽이죠. 그 안쪽의 벽에 손상이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좁은 공간을 혈액이 억지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자극을 계속 혈관 벽에 줄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대부분 이 고혈압을 통해서 동맥경화도 합병증으로 앓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고혈압이 있으면 동맥경화도 수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보면요.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동맥 내막에 축적이 되고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되고 또 어떨까요?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안 좋죠. 자, 이제 교재로 보면 155페이지고요. 그리고 PPT 자료로 보면 8페이지가 됩니다. 자, 동맥경화의 증상을 보면요. 부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관상동맥이 생겼을 때, 또 뇌동맥이 생겼을 때 증상이 다르고요. 신동맥이 생겼을 때 증상이 또 다릅니다. 또 대동맥, 복부나 하지동맥에 생겼을 때도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부위에 발생했을 때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심장 부위가 막 쪼이는 느낌이 들고요. 두근거리고 아무래도 심장 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위가 됩니다. 두근거리고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이런 질병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 뇌동맥에 만약에 그 동맥경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머리가 둔해지고요. 눈앞이 어지럽고 머리가 당연히 무겁고요. 이 뇌에 관련된 얼굴 이런 곳에 관련된 그 증상들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손과 발이 저리고 귀에서도 웅웅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동맥에 그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면 뇌졸중 이런 질병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자, 신동맥, 신장에 생겼을 경우입니다. 신장의 동맥을 침범했을 때에는요, 소변에 이상이 오거나, 밤에 많이 소변이 마렵다거나, 많이 붓는다거나, 이런 증상들로 우리가 혹시 동맥경화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발병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정기 검진을 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건강 검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면 대동맥인데요. 이거 역시도 심장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복부나 하지동맥에 동맥경화가 발생했을 때에는요. 걷는 것이 불편합니다. 발이 아프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도 배가 아프고 그래서 복부 또는 다리 쪽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들을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물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내가 과한 음주를 하지도 않고 흡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병에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우선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험 인자로 인식하고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느껴지고 질환이 발병됐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만성질환관리 세 번째로 보면요. 뇌졸중이 있습니다. 자, 뇌졸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신체 중에서 뇌가 우리 신체를 핸들링하고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특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뇌졸중은요, 뇌혈관 장애 중에서 순환장애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또 뇌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뇌 자체가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럼 뇌가 일을 못하게 되면 우선 팔을 들어 발로 앞에 한 발을 디뎌 아니면 뒤로 걸어 돌아 이렇게 하는 행동에 장애가 우선 생기게 되죠. 우선 신체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게 되겠죠. 뇌가 혈액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떨까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중풍 또는 뇌혈관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교재로는 156페이지고요. PPT로는 10페이지입니다. 자, 뇌졸중의 원인을 보면요.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졸중의 원인을 보면 우선 나이가 연령이 좀 높을수록 이런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요. 여성은 폐경 이후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뇌졸중이 생기는, 그렇게 유발되는 그런 원인으로 보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모든 만성 질환에서 보면 어떤 게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 다음에 또 뭐죠? 동맥경화, 그리고 또 뭐 흡연, 과다한 음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그 신체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심을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 만성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흡연자가요, 뇌졸중이 발생할 빈도가 3배 이상 높고요.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보다. 또 음주의 경우는 술을 마시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지죠. 왜냐하면 알코올 자체를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우리가 뭐 간이든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음주가 끝나고 숙면을 할 때는 어떨까요? 다시 심장이 천천히 또 뛰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알코올을 분해하게 되면요. 분해한 후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막 뛰었다가 또 이렇게 천천히 뛰었다. 막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 이렇게 리듬 자체가 일정치가 않다 보면 뇌출혈의 빈도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뇌출혈은요.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뇌출혈이라는 건 뇌에 있는 그 혈관 자체가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높았을 때 이 혈관 자체가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혈압이 뇌졸중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됩니다. 또 뇌경색이 있는데요. 뇌경색의 경우는 혈전이나 색전 등으로 뇌혈관이 막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 기능이 당연히 잘 작동하지 않겠죠. 상실하게 됩니다. 자, 이 혈전이나 색전 같은 경우는 이 피 자체가 고지혈, 그래서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이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혈전, 덩어리 형태, 피가 왜 우리 그 피 나고 나서 보면요. 이렇게 어딜 다쳤어. 그러면 처음에는 묽은 피가 나오고 끈적한 피가 살짝 나오고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뭐죠? 마지막에는 묽은 그 액체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그것은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세균을 막아주는 망이거든요. 그 막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끈적끈적합니다. 실제로 피를 봐도.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출혈과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은 뇌의 혈관이 터지는 경우, 뇌경색은 뇌에 있는 혈관이 끈적끈적한 피로 막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뇌세포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자, 뇌졸중을 우리가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방은 당연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죠. 좀 전에 뭐 고혈압이 안 되도록 조심하고 당뇨병, 고지혈증, 그다음에 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것이 예방법이 될 것이고요.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항응고제, 피가 굳거나 어떻게 해요? 혈관을 막지 않도록 하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항혈소판 제제, 혈전 용해제 이렇게 뭔가를 막고 있는 것을 녹여주는 막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치료 방법에는요, 외과적인 수술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그 막혀있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하는 방법들이겠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면 당연히 회복 기간은 빨라지고요. 식이요법으로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뇌혈관을 막지 않는 그런 음식들,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은 음식들, 그리고 너무 달지 않은 음식들, 그 다음에 너무 소금이 많이 들어간 짠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심장 질환을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성 질환으로 고혈압 봤고요. 두 번째로 동맥경화, 세 번째로 뇌졸중을 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심장 질환인데요. 심장 질환은 PPT로는 12페이지, 교재로는 156페이지입니다. 성인병이죠. 심장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그다음 부정맥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심장 질환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심장 질환은요.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첫 번째로 협심증을 보겠습니다. 협심증은요. 심장에서 혈액 공급을 하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원활한 혈액 공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심장에서 요구하는 혈액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혈관의 갑작스러운 수축 등으로 협심증이 나타나는데요. 이 협심증은 어떻게 우리가 느껴지냐면요. 그 증상으로 보면 왼쪽 가슴 부위,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 신체에 심장이 위치한 부위가 되겠죠. 왼쪽 가슴 부위를 쥐어짜거나 누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심장 질환 중에서 심근경색을 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요, 관상동맥이 막힘으로써 심장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심장 조직이 점점 썩어가는 겁니다. 심장 역시도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그 관상동맥이 막혀서 그 심장 안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점점 괴사, 썩어가게 되는 거죠. 그 증상을 보면요, 협심증하고 비슷합니다. 왼쪽 가슴이 막 이렇게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 이랬을 때 우리 심근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정맥인데요.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이렇게 비규칙적일 때, 비정상적일 때 우리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맥의 원인은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성인병에 노출이 안 되신 분들은 당연히 부정맥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식사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조금 의심스럽다라면 충분히 시기 때문에 부정맥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그 심장 질환의 예방과 그 치료법을 보면요. 우선은 심장이 막히지 않아야 되겠죠. 심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막히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당연히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 그러니까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너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흡연, 음주, 계속 지금 만성질환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흡연과 음주, 과도한 음주 피해 주시고요. 또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 정기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질환도 함께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이 만성질환끼리는 사실 서로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질병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예방 방법, 통합적으로 그 예방 방법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혈압, 동맥경화, 그 다음에 뇌졸중, 심장질환까지 봤고요. 이제 당뇨병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뇨병은요. 사실 당뇨병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우리가 당이 뭐 높다, 낮다 또는 뭐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이 그냥 약한 경우만 아마도 뭐 드라마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나 통해서 보셨을 텐데 사실은 살이 썩어가고
이렇게까지 중증까지도 발전하는 것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잘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은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사장애입니다. 당뇨병은 혈액 중에 포도당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거죠. 포도당은 단맛을 띠고 있습니다. 포도당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인데 인체의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가 너무 적당하게 초콜릿이나 아니면 캔디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당을 섭취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를 못하게 되고요. 너무 적은 당을 섭취를 해서 또 항상성을 유지를 못할 때 우리는 당연히 당뇨병 내지는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돼서 고혈당과 요당을 나타내는 만성 대사성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자, 인슐린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호르몬 중에서 하나인데요. 혈중 포도당 농도의 조절, 세포 내의 포도당 섭취 및 이용에 대해서 핸들링합니다. 지방 및 단백질의 분해 합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호르몬이어서 이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많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뇨가 오게 되죠. 혹여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섭취하는 당, 그런 것들이 정상 수치라면 약간의 이런 그 호르몬의 오차 때문에 만성 질환에 노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당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됐을 때 인슐린이 그 역할을 다 못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못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당뇨병이 됩니다. 자, 당뇨병의 종류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의존형, 그다음 비의존형 이렇게 나눠지고요. 세 번째인 임신 중인 경우에 생기는 당뇨병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당뇨병을 우리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인슐린에 의존된 의존형 당뇨병은요, 소아 당뇨병입니다. 95% 이상이 췌장 이상으로 인슐린이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슐린을 외부에서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이 경우는 이제 40대 이후에 좀 많이 보이는 당뇨병의 종류인데요. 성인형 당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은 사람한테서 잘 나타나고요. 비만이거나 운동 부족인 분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당뇨병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비의존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만들어내기는 하거든요. 따라서 식이요법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면 50%에서 80%까지 우리가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신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당뇨병의 종류인데요.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임신성 당뇨병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아이가 머리만 너무 크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몸집이 크다거나 또는 기형아 아니면 사사나, 그러니까 아이가 밖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사산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 중에 24에서 4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우리가 검진을 하게 됩니다. 임신성 당뇨가 됐을 경우에는요, 우선 굉장히 많이 몸이 붓게 되고요. 손으로 피부를 꾹 눌렀을 때 그게 회복되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꾹 눌렀다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다시 나아야 되는데,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 내가 임신성 당뇨인가 의심해 볼 경우, 그럴 때는 그 증상이 이렇게 꾹 눌렀을 때 한참
있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누른 자국 그대로 남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뇨병의 증상을 보면요. 우선 굉장히 목이 굉장히 마르고요.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자꾸 마시게 돼서 배뇨, 그 소변, 화장실에 가는 시간, 그런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하고 권태롭습니다. 인슐린 의존형 당뇨의 경우에는 내가 자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를 통해서 합병증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보이거든요. 생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증상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비의존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운동이 부족하고 비만인 경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체중에 뭐 내가 당뇨가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되고요. 합병증으로 당뇨를 통한 합병증으로 고혈압, 신경, 망막, 신장 뭐 이런 부분들에 장애가 생기게 돼서 시력이 우선 첫 번째로 낮아지죠.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게 되고 하얀 막이 씌인 것 같은 백내장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족부, 그 발 쪽이 심한 경우에는 썩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현재는 그 족부궤양에 대한 그런 치료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발전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 당뇨라는 게 단순히 그냥 체중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정도의 당뇨라면 그나마 정말 불행 중 다행인데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명의 위협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당뇨의 그 원인을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을 보면요. 부모가 유전적이니까요. 부모님이 당뇨다. 그러면 내가 당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0%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해요. 또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소아당뇨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홍역 이런 질병에 노출되고 나서 질병에 걸린 후에 소아당뇨,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소아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요. 환경적인 거죠. 많이 먹고 과식, 운동 안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뭐 비만, 뭐 이런 거 있죠. 또 수술 후 임신, 약물 남용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이제 당뇨병에 노출이 됐을 때 예방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로 식이요법이 있겠죠. 가장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접근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요. 과식은 당뇨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약물요법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존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인슐린을 아예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투여하고요. 그리고 혈당을 강화해주는 혈당을 강화해주는 혈당 강화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자, 운동요법이 있는데요. 운동만으로 단순히 운동만 한다고 해서 당뇨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꼭 식이요법과 병행을 해야 하는데요. 식이요법만으로도 안 되고 운동과 식이요법이 같이 병행됐을 때 최적화된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만약에 감염증에 노출이 되면 걸리면 즉시 바로 치료를 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성질환 관리에 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에 노출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암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성질환의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병, 마지막으로 암입니다.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늘려갑니다. 객체수를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을 파괴하고요. 다른 부위로 또 옮겨가죠. 전이가 돼서 또 그 부위마저도 파괴시키는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암에 걸리는,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그 요인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흡연, 간암의 폐암의 가장 주요한 그런 원인이 되죠. 그래서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등이 흡연으로 의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암의 종류가 됩니다. 당연히 금연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흡연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예방이 됩니다. 또 과하게 햇볕에 오랫동안 아주 장기간 동안 노출되게 됐을 때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햇빛에 대한 피부암의 그 숫자는 굉장히 그 질병에 노출된 숫자는 크지는 않지만 간혹 있을 수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 햇빛이 강렬한 하와이나 이러한 햇빛이 강렬한 나라에서는 피부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피부암에 걸리게 되면 당연히 피부가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조직을 파괴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절단까지도 신체의 절단까지도 올 수 있는 게 피부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부암은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강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 플러스 양산이나 모자 이런 것들을 착용해 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식생활, 식습관이죠. 식습관, 동물성 지방, 돼지기름, 소기름 이런 것들을 너무 과하게 자주 오랫동안 섭취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기나 아니면 달콤한 것들, 단 것들을 오랫동안 섭취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암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되겠죠. 또 짜게 먹지 않고요. 또 훈제에서 절인 음식, 그러니까 연기를 통한 음식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좋지는 않다고 하고요. 물론 이 암이 발생한 원인은 발생하고 나서 원인을 역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 음식이 암을 유발한다라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하시는 그 연구 결과도 있고 또 아니면 탄 음식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발병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라면 우리가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나친 음주는 당연히 간암, 식도암, 구강암, 후두암을 유발하고요. 간암은 흡연하는 음주자에게서 15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감염에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바이러스나 기생충 감염이 암 발생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우리가 좀 안전하겠죠. 또 환경 오염이 우리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이 암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타르, 벤젠, 크롬, 성면 이런 것들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했을 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암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런 노출을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고요. 화학물질을 당연히 안전하게 처리를 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암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으로는요, 당연히 정기검진이 첫 번째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거,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더라도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환경 오염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암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 조기 진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암에 노출이 됐을까? 암에 걸렸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질병으로 보면요. 변통 또는 혈변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소변을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자주 가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소변에서도 혈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요. 또 출혈이나 고름
염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생기고 많이 생기고 그 양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 또 가슴, 유방암의 경우죠. 가슴에 딱딱하거나 뭔가 만져진다거나 이런 경우 또 입안에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목이나 이런 곳이 아프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또 몸에 반전 같은 것들이 생긴다. 또 기침이 너무 자주 나고 이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되고 또 목소리가 자주 쉬고 그런데 뭐 내가 소리를 질러서 목소리가 쉴 수는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목소리가 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후두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거나 아니면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